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장 인공지능을 흉내내는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1800년대 에이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논문에서 해석 엔진은 숫자 이것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화음과 음조를 해석 엔진의 표기에 맞출 수 있다면 해석 엔진은 꽤 복잡한 곡을 작곡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석 엔진은 산업혁명이 막 무르익을 때 베비지라는 분이 설계를 한 기계식 컴퓨터인데요. 때문에 베비지는 컴퓨터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에이다라는 분은 베비지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해석 엔진에서 수행이 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에이다를 세계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부르기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에이다가 화음과 음조를 해석 엔진을 맞출 수 있다면 작곡까지 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한 거죠. 대단한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180년이 지났어요. 현재 인공지능은 에이다의 말처럼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젠타 프로젝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꼭 시도를 한번 해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에서 이겼고요.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도로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자율은 아니지만 꽤 유용할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책과 함께 인공지능 세계로 쑥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인공지능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크게 보면 이론과 실습이 있는데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합니다. 실습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소프트웨어가 다 무료고요. 인터페이스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만 한다고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 책을 소화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책을 소화를 하면 여러분 인공지능 공학자의 반열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기초를 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능이 뭔지를 간단히 살펴보는데요. 당연히 돌멩이는 지능이 없죠. 뭐 돌멩이 지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반박할 사람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바이메탈. 바이메탈은 자, 온도가 올라가면 그 전기를 차단해서 과열을 방지를 하고 또 너무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그 전기를 공급을 해서 그 적절한 온도를 조절하는 이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이메탈에 지능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요. 사람에 따라 그렇다 하는 분도 있고 그게 무슨 지능이냐 이런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저 생물은 아주 단순한 꼬마 선충, 그 다음에 개미, 또 인간 중에서도 아인슈타인 같은 어떤 천재 이렇게 다양한 지능 스펙트럼이 있고요.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는 그러면 어디에 위치를 시킬 수 있느냐. 하나의 관점에서는 아인슈타인하고 알파고가 바둑을 두면 당연히 알파고가 이겨요. 지금 이제 인간은 이미 알파고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바둑을 이겼기 때문에 알파고를 아인슈타인의 오른쪽에 두어야 되느냐. 근데 또 알파고는 뭐 바둑만 둘 줄 알지 단순한 물리 문제, 단순한 수학 문제도 못 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개미보다 못한 거 아닌가? 아니면 이 꼬마 선충보다 못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런 논란거리가 여전히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자,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은 야, 인공지능 정말 잘한다 이런 긍정부터 오류 투성이더라, 불편하더라 이런 부정까지 또는 미래에 우리의 노동력을 대체를 해서 인간 삶을 윤택하게 할 거다 이런 기대부터 혹시 너무 발전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까지 다양한 관점이 있고요. 1.2절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인공지능을 좀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여러분이 여기 접속을 하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능이란 계산이나 문장 작성 따위의 지적 작업에서 성취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적응 능력,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다음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이 가진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풀이라는 분이 저술한 Artificial Intelligence Foundations of Computation Agent라는 책에 보면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계산 에이전트를 만들고 분석하는 학문 분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강한 인공지능하고 이제 약한 인공지능을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제품은 전부 약한 인공지능에 해당이 돼요. 알파고는 바둑만 둘 수 있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 인식을 하고 간단한 어떤 대화만 하는 그런 제품이죠. 강한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지능은 복합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도 하고 언어도 인식을 하고 음성도 인식하고 사물도 인식을 하고 말도 하고 또 지식도 저장하고 추론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고, 터미네이터가 바로 이제 이런 다양한 지능 복합체고 강한 인공지능에 해당되는데,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는 터미네이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약한 인공지능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자들 간에도 이제 관점이 충돌하는데요. 앨런 튜링이 1950년대에 썼던 논문에 보면 Can machine think?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튜링 테스트라는 그 판별 법을 제시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튜링 테스트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이 이제 튜링 테스트를 얘기를 하는데, C는 심판관이에요. 그리고 커튼 뒤에 컴퓨터가 있고 그다음 사람이 있는데, 이 C라는 심판관은 A가 사람인지 B가 사람인지 몰라요. 커튼 뒤에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3 더하기 8은? 너 오늘 뭐 했니? 미국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주 집요한 질문을 계속 던져서 그 마지막 순간에는 A가 컴퓨터인지 B가 컴퓨터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A가 엄청 뛰어나서 C라는 심판관이 종국에 A하고 B하고 어떤 것이 컴퓨터고 어떤 게 사람인지를 분간을 못 해내면 A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는 think,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고 이제 튜링이 이제 논문에 주장을 했죠. 보통 이런 주장을 이제 철학자들이 반박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존 설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중국어로 질문을 던졌는데 그걸 이해를 해서 답을 한다. 그러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중국어를 이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리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게 이제 존설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중국인의 방,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자, 1.3절에서 인공지능 역사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볼 텐데요.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책에서는 이제 신경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인공지능 언어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인공지능 겨울이 2번이 왔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인공지능 게임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의 발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딥러닝 시대가 도래를 해서 인공지능이 다시 이제 뜨거운 기술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간략하게 이제 책에서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더 자세히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 History of AI 또는 Timeline of AI를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1843년, 한 180년 됐죠. 에이다의 논문이 발표됐다는 거. 그 다음에 46년에 디지털 컴퓨터 세계 최초의 범용 디지털 컴퓨터 ENIAC이 탄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튜링 테스트가 50년에 논문이 발표됐고요. 56년에는 아주 뜻깊은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이분들이 다트머스 대학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 몇 주간의 회의를 했는데 이때 컴퓨터로 지능을 흉내내는 분야를 무엇라고 부르면 좋을까? 도 논의를 했는데 뭐 사이버네틱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종국에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결정이 되고 이제 지금까지 그 AI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신경망이 발전되는 이제 로젠블렛이 이제 퍼셉트론을 제안을 해서 이제 발전돼가는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 게임 프로그램이 59년 꽤 오래됐죠. 뭐 이런 게 있고요. 쭉 발전이 되어 옵니다. 이제 73년부터 1차 인공지능 겨울이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 전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컸죠. 많은 학자들이 인공지능 연구를 했고 정부도 많은 돈을 연구비를 투자를 하고 기업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나다 보니까 이게 결과가 굉장히 부실한 거죠. 그리고 이제 라이트 힐이라는 분이 영국 분인데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서 좀 신랄한 비판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부터 AI 윈터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겨울이 시작이 되죠. 연구비도 끊기고 많은 학자들도 떠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부활을 하는데요. 87년에 그 리슨머신이 붕괴를 함으로써 이제 2차 인공지능 겨울이 시작이 되고 뭐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2000년대 넘어서면서 특히 2010년대 들어서면서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이 부상을 하고 인공지능 성능이 갑자기 점핑을 하고 제품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아주 뜨거운 기술로 다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많이 다룰 파이썬 언어가 91년도에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된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 97년도에 IBM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이기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자, 여러분 이제 AI라는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죠. 이게 2001년에 개봉을 했네요. 그 다음 2004년에는 이제 그랜드 챌린지가 열리는데 이게 자율주행차의 효시가 된 대회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2004년 이전에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든지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MIT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를 만들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기술 수준이 굉장히 낮았죠. 그 상태에서 2004년에 다파가 그랜드 챌린지를 열었고 그 네바다주에 있는 그 좀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대회를 여는데 완주를 다 못해요. 한 200km 정도를 달려야 되는데 완주를 다 못하고 그 실패를 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여러 대가 이제 완주를 합니다. 급속도로 발전을 하죠. 그리고 2007년에는 이제 어번 챌린지로
발전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도심을 달리는 거예요. 도심에는 사거리도 있고 다른 차도 피해야 되고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죠. 여기에서 이제 완주를 하는 차들이 발생을 하고 그때부터 뭐 구글이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자율주행에 큰 관심을 두고 큰 투자를 하고 지금은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시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IBM 왓슨이 2011년에 제퍼디 그 퀴즈쇼 우승자를 꺾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자율주행차가 시각장애인을 태우고 시범 운행하는 게 2012년에 이루어졌네요. 그 다음에 2015년은 우리가 이 책에서 공부할 사용을 할 텐서플로우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구글이 만들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한 5년, 6년 정도 된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듬해에 페이스북이 파이토치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현재는 파이토치하고 텐서플로우가 양립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 이제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러분 잘 아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게 2016년이고요. 한 5년쯤 됐네요. 2018년에는 인공지능이 에드몽 벨람이라는 그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게 43만 불에 경매시장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제 창작 영역도 또 침투를 했고 실제로 그 상업화도 되고 이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1.4절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인데 인공지능 시대가 다시 왔어요. 자, 그러면 두 번의 인공지능 겨울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3의 인공지능의 겨울이 또 올 수가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봐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제3의 인공지능 겨울이 올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앞서 두 번의 인공지능 겨울은 결국은 시장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탄탄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음성인식기, 물체인식기, 언어번역기 뭐 이런 것들이 그 실제로 무료로 서비스가 되기도 하고 유료로 서비스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그 여러분 알다시피 뭐 삼성, 카카오, 네이버라든지 KT 또 세계적인 회사로는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앞다퉈서 그 투자를 하고 있고 상품들을 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죠. 우리나라 회사지만 세계적인 그 회사들 삼성, 카카오, 네이버, KT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이 인공지능의 응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스 오브 AI를 위키에서 검색을 해보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책은 한 5가지 정도를 그림과 같이 이제 응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자율주행차는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의료도 아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어린이가 치과에 갔을 때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엑스레이 사진을 이제 세팔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이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치과 의사가 맨 처음에 하는 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랜드마크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 랜드마크 간에 뭐 각도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기하학적 특징을 가지고 그 이 어린이의 그 교정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언제 어떤 장치를 설치를 하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한 40여 개의 랜드마크를 찍어야 되는데 한 20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 찍을 때도 어제 찍은 거하고 오늘 찍은 게 다르고 또 의사마다 좀씩 다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랜드마크를 찍는 일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느냐?
실제로 아주 잘합니다. 우리 연구실도 이쪽을 연구를 해서 뭐 세계적인 수준의 그 알고리즘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응용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뇌사진 분석이라든지 뭐 복부 사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뭐 대퇴골 수술이라든지 아주 많은 분야에서 그 인공지능 그 의료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작 부분, 그 다음에 언어 번역, 그 다음에 그 비디오 게임도 이제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이런 간단한 어떤 그 벽돌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사람 월등하게 능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 여러분이 2019년에 보면 알파스타가 스타크래프트에서 그란드 마스터 수준을 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스타크래프트는 아주 복잡한 게임이거든요. 그 화면을 보면서 아주 빠르게 그 의사결정을 해서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죠. 이런 게임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스타입니다. 근데 이 알파스타가 이제 그란드 마스터 수준에 올라가 있고 아마 곧 그 인간 능력을 다 뛰어넘으리라고 이제 예상이 되죠.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데 투인 요셀프,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인공지능 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 한번 잠깐만요. 여기 이제 티처블 머신이라는 게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이 티처블 머신을 검색을 하면 구글이 제공해주는 사이트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Get Started를 누르면 이미지를 인식하는 응용, 그 다음에 음성을 인식하는 응용,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인식하는 응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맨 왼쪽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웹캠을 누른 다음에 그 웹캠에 그 사과를 보여주면 그 동영상에서 사과 영상을 쭉 그 추출을 해서 뭐 여러분이 보여준 만큼 수백 장을 그 샘플을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2에 가서 뭐 바나나를 보여주고 또 바나나 영상을 수집을 하고 여러분이 또 뭐 클래스를 늘려서 뭐 곰인형을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세 개의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면 이제 트레이닝 단계에 가서 모델을 트레이닝 시킵니다. 학습하는 단계죠. 학습을 마치면 프리딕션 하는 단계예요. 여기서 이제 프리뷰라고 되어 있는데 예측을 하는 단계입니다. 프리딕션 하는 단계. 그래서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면 그 영상을 인식을 하죠. 바나나를 보여주면 바나나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 곰인형을 보여주면 곰인형으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데이터 수집, 학습, 예측 이 4단계를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완성을 한 다음엔 엑스포트 모델을 해서 여러분이 그 이 프로그램을 그 여러분 PC에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뭐 웹사이트하고 연결해서 웹에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응용이죠. 자, 여러분 꼭 해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걸 해보면 자, 이 책에서 이제 3장부터 공부를 할 그 기계학습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 익힐 수가 있어요. 데이터 수집, 학습, 예측 이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앱 인벤터가 있는데 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아주 쉬운 언어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일반인들도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하면 실제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 컴포넌트들을 끌어다가 서로 결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미디어라는 데 가보면 스피치 레코그나이저, 음성 인식기죠. 성능이 아주 뛰어나요. 그 다음 텍스트 투 스피치, 이제 문장을 음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컴포넌트. 그 다음 얀덱스 트랜스레이트는 언어 번역입니다. 이게 수십 가지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인공지능 그런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전북대 같은 경우는 그 2000년도 1학기부터인가요? 인공지능 앱 제작 기초라는 과목을 교양 과목으로 새로 개설을 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뭐 지난 학기, 이번 학기는 이제 제가 분반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재밌어 하고요. 그다음 뭐 인문대, 자연대, 그 농과대학, 상과대학, 뭐 인문대학, 사유대학, 공과대학 학생들 아주 많은 학생들이 와서 듣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은 실제 매스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미래 조망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자율주행차의 미래 모습을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자율주행차가 1, 2, 3, 4, 5단계까지 있거든요. 1단계는 이미 이제 달성이 됐어요.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차예요. 사람이 하나 있다. 대리운전 기사를 내가 하나 고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자구가 되고 책임구가 되고. 이제 이 5단계인데 지금 이제 5단계까지는 아니고 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그 단계인데 지금 우리나라 현대나 기아 이런 차에도 자율주행 차가 기본 장착 또는 그 돈을 조금 더 주고 옵션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저도 아직 타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타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속도로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또는 책을 보면서 운전대 앞에서요. 그래도 되는 정도라고 그래요. 고속도로는 차선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깔끔하게 잘 돼 있죠. 덜 복잡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꽤 성능이 좋다고 보고요. 시내 같은 데서도 자율주행차가 뭐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그 좌우에 그 다른 차 관계, 그다음 차선 이런 걸 인식을 하면서 굉장히 운전자를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도 10년 내에는 안 될 것 같은데 20년 또는 30년, 좀 길게 본다 50년이 되면 자율주행차가 5단계가 달성이 되고 사람의 인식 능력을 크게 넘어서서 차선도 아주 좁아지고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이 그냥 차들 간에 통신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그렇지만 사람보다 사고는 거의 안 나는 뭐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이 되면 사람은 도로에 차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식 능력을 넘어서니까요. 그래서 이제 특수한 경우에만 사람에게 면허를 발급해주는 법적으로 뭐 이런 시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직업군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로봇 밀도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계속 세계 1위를 다투다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싱가포르에 1등을 내주고 우리 2위로 밀렸어요. 어쨌건 그 1, 2위를 다투는 나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이라는 나라 가면 로봇이 정말 많다 그러면서 참 상상 속에 부러워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1, 2위를 하는 나라가 됐고요. 이제 로봇 밀도는 그 1만 명당 로봇이 몇 대나 있는지로 측정을 합니다. 프레이라는 분은 이제 직업을 그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사라질 위기를 확률로 계산해서 논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 관점에는 결국은 인공지능은 하나의 도구거든요. 자, 우리가 손으로
힘을 들여서 나무를 자르던 그런 톱을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전동 톱을 쓰잖아요. 전기라는 힘을 가지고 구동을 하는. 그래서 나무에 대고 적절한 각도만 유지를 하면 순식간에 그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져 버려요. 그 최근에는 그 나무를 베는 그런 차가 있어서 그 나무를 베자마자 그 나무를 잡고 수평으로 들어 올린 다음에 그 가지 곁가지를 쭉 제거를 해버리고 등간격으로 나무를 탁탁 잘라서 아주 큰 나무를 뭐 1분 내에 다 잘라버리는, 다듬고 잘라버리는 그런 기계도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벌목 기계를 한번 검색을 하고 보세요. 아주 그 놀라운 기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구가 발전을 해올 때 나는 손으로 하는 톱이 좋다고 그 주장을 하고 그걸 유지를 하면 좀 바보스럽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공지능은 하나의 도구예요.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고차원적인 일에 매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몰아낸다 이런 인식보다는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안 쓰는 사람을 몰아낸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져야 적절하다고 보고요. 의료 분야에서도 그 인공지능을 빨리 그 습득을 하는 의사들도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의사들도 있어 보여요. 어떤 것이 옳은지는 뭐 쉽게 판가름이 나르라고 봅니다. 자, 인공지능을 이제 그 2장부터 이제 만들어 가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그 구현을 하고요. 이 책은 2장부터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인공지능을 만드는 접근 방법이 크게 보면 이제 과학적 접근 방법, 공학적 접근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과학적 방법은 지능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인간이 갖춘 거니까 인간이 어떻게 지능을 발휘를 하는지를 연구를 하고 그 연구된 결과를 컴퓨터로 모방을 해서 제대로 지능을 구현을 해보자. 이런 관점이죠. 더디죠. 인간 지능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지금은 잘 몰라요. 인간들조차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학적 접근 방법을 많이 쓰는데 공학적 접근 방법은 쓸만한 지능 기계를 만들 수 있다면 뭐 굳이 그 인간의 어떤 그 지능을 발휘하는 원리를 안 따라도 된다. 뭐 이런 관점이죠. 실제로 그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들이 그 공학적 관점을 따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 때 새의 날개를 모방을 해가지고 그대로 안 만들잖아요. 영감은 얻었지만 거기서 영감은 얻었지만 비행기 날개는 그 유체공학이라는 기술을 써서 그 날개 모양을 만들어서 비행기에 부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지금 날고 있죠. 그 다음에 규칙 기반 방법론하고 이제 기계학습 방법론을 여러분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대 인공지능은 기계학습 방법론을 씁니다. 규칙 기반 방법은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돼요. 규칙 기반 방법은 사람이 규칙을 설계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인식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그 필기의 숫자를 인식을 한다 그러면 자, 우리 숫자 3을 인식을 하자. 그러면 숫자 3은 왼쪽에서 봤을 때 터진 골이 2개가 있고 오른쪽에서 보면 이 매끄러운 원호가 2개가 있고 가운데쯤에서 만나고 이런 규칙을 만족을 하면 숫자 3이라고 인식을 하자. 라는 규칙을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 4에 대해서도 하고 5에 대해서도 하고. 그래서 10개 숫자에 대해서 다 하면 이제 필기 숫자 인식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면 일정 수준의 성능은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뭐 95%라든지 뭐 96%라든지. 근데 문제는 이런 규칙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이런 규칙을 어기는 샘플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그 3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규칙 기반 방법론은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0개 부류밖에 안 되는 이제 숫자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꾸역꾸역 만든다고 치지만 한글은 수천자거든요. 이 수천자를 이 규칙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죠. 기계학습 방법은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합니다. 0에 대한 거, 1에 대한 거 한 다음에 사람이 보고 다 레이블링을 해요. 요건 0, 이건 3, 이건 7, 이건 9, 이건 1, 이건 5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죠. 이 레이블링을 할 때 그 비용이 좀 들어요. 뭐 인건비라든지 또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들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나면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써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규칙 기반보다 훨씬 뛰어나고 만드는 과정도 단순하고 이런 장점이 있죠. 자, 지금 인공지능은 파이썬으로 많이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맨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핵심 라이브러리는 보통 C나 C++로 코딩을 해요. 그 다음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면 그 라이브러리가 이제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우리는 그 라이브러리를 다운을 받아서 그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컴퓨터 공학자들, 아주 뛰어난 분들이죠. 그분들은 보통 C나 C++로 코딩을 하고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인공지능 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는 파이썬을 주로 써요. 그래서 파이썬은 이제 인터페이스 언어로 쓰이고 C하고 C++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언어로 쓰이고 이렇게 여러분 구별하면 되고요. 이 책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우리가 그 호출해 쓰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파이썬을 씁니다. 자, 파이썬하고 C가 크게 다른데 자, 여러분 그 C 프로그램 아는 분은 뭐 A5, 231, 54 이러면 A는 5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이제 배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1, 54를 갖고 B도 이제 배열이 되는데 126, 57을 갖고 C도 이제 배열이 되고 0에서 5까지 5개 요소 각각에 대해서 0번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 3번 요소, 5번 요소, 아니 4번 요소 각각에 대해 그 A하고 B 요소를 더해서 C에다 저장해라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C는 이거 더해서 3이 되고 5가 되고 7이 되고 뭐 이런 배열이 되겠죠. 자, C는 여러분 이렇게 for라는 반복문을 써서 요소별로 덧셈을 하고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파이썬 코드는 A라는 배열, B라는 배열을 그 num파이를 써서 그 만든 다음에 A 더하기 B 결과를 C에 저장하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한 줄이면 되죠. 파이썬은 A하고 B가 배열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B 이러면 배열에 소속되어 있는 요소들을 각각을 덧셈을 해줘요. 그리고 C라는 배열에 저장을 해주죠. 그래서 파이썬은 이렇게 배열, 즉 벡터, 또 2차원 배열, 매트릭스 이런 연산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은 읽을 거리와 볼 거리인데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책도 있고 비디오도 있습니다.
먼저 저 책을 소개를 드리면 인공지능의 전문적인 서적은 Artificial Intelligence Modern Approach에서 4판, 이게 이제 2020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그 1000쪽이 넘는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 책인데 아주 두꺼워요. 그래서 인덱스까지 포함해서 1115쪽 분량의 책이네요. 아주 방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딥러닝인데 현대 인공지능은 이제 주로 딥러닝으로 구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딥러닝만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그 굿펠로 벤지오 쿠빌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이고요. 이 벤지오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2년 전에 이제 튜링상을 수상한 분이고요. 딥러닝 쪽에서는 그 대부 정도로 불리는 분이고요. 세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그 다음에 제가 저술한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이제 한글판 책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은 이 기계학습에 있는 이론을 아직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출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이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기 쉽게 만든 라이브러리가 케라스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케라스를 가지고 이 책을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숄레라는 분이 이제 케라스를 만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을 이제 번역한 책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파이썬이 약한 학생들, 또 파이썬이 그 처음 공부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파이썬을 이제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 책도 좋은데 이 책은 점프 투 파이썬은 인터넷에 그 내용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 그 URL이 있는데 아니면 여러분 이제 그 검색을 해도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이책이 구입이 좀 부담스러운 분은 그 인터넷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 그 맨 밑에 있는 두 개의 책은 기술서라기보다는 좀 대중들이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볼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권고를 하는데 하나는 테드예요. 테드. 아주 잘 정제된 비디오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고품질의 컨텐츠죠. 자, 여러분이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테드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강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7개를 이제 선별을 했어요. 첫 번째가 The Rise of AI through Deep Learning인데 이분이 바로 벤지오 교수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Can we build AI without losing control over it? AI에 대한 제어권을 놓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냐? 아마도 그 자칫하면 AI에 대한 컨트롤을 놓쳐서 뭐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뭐 그런 것을 우려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강연들이 있습니다. 보통 10분 내에 15분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The Age of AI는 유튜브에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로버트 다니오 주니어가 제작을 한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거예요. 그 이제 시즌 1이 지금 유튜브에 떠 있는데 그 8편이 있어요. 보통 한 30분, 40분, 50분이라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이 그 흥미가 있는 편을 좀
골라서 보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전북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요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고 뭐 1000자 이내로 에세이를 써내라 뭐 이런 숙제도 내주고 그래요. 여러분도 꼭 다는 아니더라도 선별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것으로 그 1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2장에서 또 보기로 합시다.